예, 안녕하세요. 에너지 경제연구원장 임춘택입니다. 저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만 년 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거대한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지구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당시에 지구의 주인이었던 거대한 공룡들이 대거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크기도 작은 보잘것없는 포유류의 공통 조상인 메가코누스가 이때 살아남게 됩니다. 이게 곧 유인원의 조상이 되고 곧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이 겉모습만 보고는 참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만 불과 1억 년도 되기 전에 지구의 이런 거대한 이런 재앙이 우리 인류한테는 큰 기회가 됐다. 곧 에너지도 지금 비슷한 그런 양상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인류의 그 조상은 수십 종의 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까지 우리의 직계 조상이 된 것은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입니다. 근데 크로마뇽인이 우리한테 대부분의 DNA를 남겨준 반면에 네안데르탈인은 불과 28,000년 전, 인류 문명이 약 10,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니까요. 인류 문명의 약 한 3배 정도 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멸종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들이 머리도 더 크고요. 힘도 아주 세고 그러거든요. 뭐 머리 크면은 더 머리가 좋냐 그러는데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사실입니다. 불필요하게 그 자연에서는 크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힘도 약한 크로마뇽인이 우리의 대부분의 DNA를 물려준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요. 이제 이게 불과 20만 년 전에 탄생한 그런 종족이죠. 그래서 우리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는 압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봐서 힘이 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힘이 약한 그런데 종족이나 생물이 보다 환경에 잘 적응했다. 그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에너지 전환의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존은 좌우될 수 있겠다. 지난 100년에 여러 국가들의 운명을 보게 되면요, 소련 해체됐고 미국이 이민으로서 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군사력으로서 이제 세계를 제패를 했죠. 영국, 프랑스는 세계대전에 승리했지만 혁신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대신에 독일, 일본은 패배했지만 기술력으로서 경제대국으로서 부상을 하게 되죠. 이라크가 이스라엘보다도 30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4차례 중동전쟁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이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지난 200여 년 동안에 그 긴 침묵을 깨고 이제는 개혁개방 그리고 기술 이걸로 이제 강대국을 부상했죠. 결국 국가 운명을 가른 것은 혁신과 포용이었습니다. 우리 에너지에서도 바로 이런 두 가지 이런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크게 이제 4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첨부까지 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이제는 과학적 이론이 아니죠. 이건 불편하지만 진실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온실가스라는 것이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기온 상승 커브, 지난 140년 동안에 인류가 지구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때 이후로 나온 그래프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 커브입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게 놀랍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온실가스가 그 주범이라는 것이 이제 확실시 됐습니다. 온실가스는 탄소가 전체 92%를 차지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 두 가지가 다 탄소로 이루어진 건데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가 약 4분의 3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즉 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문제 해결의 가장 첩경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실가스를 감축하느냐?
이래나, 즉, 그 재생에너지 기구가 얘기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그리고 효율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료를 전환해서 전기화를 하고 수소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법은 이미 잘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연구돼서 제시가 돼 있다. 이제 관건이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탄소 중립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도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지구의 온도를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합의가 된 게 2018년도 인천 IPCC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후 변화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겨우 남은 시간이 20년 정도다. 즉 2050년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탄소 중립의 목표고 이런 온도로 놓고 볼 때 2040년 정도에 벌써 피크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이미 전쟁 양상이 됐거든요. 그건 기술 전쟁이고 무역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전쟁의 승패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좌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문제는 뭐냐? 과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였을 때는 자원에서 에너지가 나왔죠. 근데 그때는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리고 그걸 갖다 쓰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였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햇빛, 바람, 이건 어디나 있습니다. 에너지는 아주 흔한 게 됐어요. 그걸 갖다 쓰는 게 이제는 어렵습니다. 갖다 쓰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곧 금융을 통해서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쓰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예컨대 사하라 사막에 저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 저 정도 면적, 이게 대략 이제 한반도 면적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쏟아지는 햇빛 에너지만 우리 인류가 쓰더라도 인류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는 풍부하다. 이제는 이걸 갖다 쓰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부존 자원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에도 특히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왜? 이건 기술과 자본만 있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잘 캐치해서 그걸 잘 저장하고 잘 지능적으로 잘 갖다 쓸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 양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픽에서 이제는 금메달 딸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땅에 석유, 가스 매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극히 적은 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원 해외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는 자원을 이제는 국내에서 다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 양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슨 친환경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에너지 안보 혹은 자원에 관한 근본적인 속성 자체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고유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당장에는 석탄, 석유, 가스, 원전 이런 그 전통적인 에너지의 중요성이 오히려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게 이제 한 5년, 10년 이후의 임팩트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훨씬 더 가속하게 되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그 에너지에 관한 그 근본적인 철학, 그 다음에 문제의 근원적인 속성,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고 있느냐. 이걸 한번 지난 120년 동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수화풍 이렇게 됩니다. 즉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열이나 이런 추상적인 이런 화력, 이런 에너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석탄, 고체가 계속 줄어들고, 액체, 석유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기체인 그 천연가스가 계속 상승하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교체하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굉장히 적다. 에너지의 그 소스로 놓고 볼 땐 그렇다. 근데 2020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은 전부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재생에너지하고 그리고 가스 이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중에서 전기, 열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형태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특히 전기는 이제 아주 비싸고 아주 고급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따로 보게 되는데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 크게 이제 메이저로 5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유는 10% 이상 과거에는 차지를 했지만 30년 전에 지금은 3%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되더라도 발전하는 데는 석유에는 큰 영향이 사실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탈석유가 맨 먼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꾸준히 지난 30년 동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탈원전. 이건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됐다. 즉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원전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18%까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꾸준히 탈원전이 되면서 현재 10%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형 사고가 이제 3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후쿠시마 사고가 있기 훨씬 한 10여 년 전부터 탈원전은 급속히 진행되어 왔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탈석탄이 가장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기오염도 심각하고 미세먼지 많이 발생시키고 온실가스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싸니까 이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탈석탄은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겨우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하고 천연가스인데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최근 15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는 29%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게 높아졌고요. 해마다 거의 한 1%포인트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신규 재생에너지가 현재 82%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미래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든지요, 한번 설치되면 그게 원전이 됐든 가스 터빈이 됐든 석탄 화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풍력발전이 됐든 수력이 됐든 대략 기본적으로 한 30년 전후 정도는 씁니다. 기본적으로 수명이. 그 다음에 그거 다 쓰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이걸 개량하든지 다시 공사를 하든지 재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또 더 씁니다. 그 뭐 태양광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주로 발전하게 될 거냐, 그건 지금 어떻게 설치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거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 30년 후면은 다른 에너지 다 합쳐도 20%도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한번 이제 더 놓고 보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내에서도 이제 경쟁이 치열합니다. 크게 이제 4가지예요. 여기서도 역시 지수 화풍입니다. 즉, 땅에서 나는 어떤 바이오 에너지, 이제 비중은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풍력 발전. 그래서 가장 큰 게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의 비중이 신규 설치된 건 가장 많고요. 누적된 건 아직은 수력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걸 놓고 보시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만 되더라도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내에서도 주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는 비록 비중이 5에서 10%로 좀 작지만 이건 중요한 게 간헐성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바이오 에너지로. 또 수력도 중요한 게 양수 발전 같은 걸 이용해서 역시 간헐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태양광과 풍력은 공짜로 갖다 쓸 수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좋은데 간헐성 문제가 있거든요. 밤에는 태양광 발전 안 하거든요. 물론 낮에 주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우리 인간의 생활 패턴하고 잘 호흡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은 좋지만 낮이고 밤이고 항상 쓸 수 있는 풍력이 태양광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더 나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이걸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발전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른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라든가 이런 그 보조적인 또 에너지 저장 장치 또 ESS 같은 배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나라들은 사실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 같은 큰 나라들도 이미 84%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중국, 미국, 프랑스 뭐 할 것 없이 전부 좀 그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의 비중이 75%까지 됐던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원전의 비중이 이제는 70% 이하로 65에서 8% 이사이로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지금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채워가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왜 그러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미 안정된 발전원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가냐는 거죠.
그래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비중이 낮다. 7%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너무너무 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가격은 킬로와트아워당 거의 1,000원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비쌌죠. 대략 지금 100원에서 한 120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이제 평균 이제 전기 단가가 한 150원 전후되는데, 태양광은 우리가 2009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풍력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이렇게들 대부분의 에너지도 줄어들었는데 유일하게 증가한 게 원전입니다.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안전규제 같은 게 굉장히 강화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보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원전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있는데 그 설상가상으로 더욱더 비싸진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국가가 이걸 적극적으로 따로 육성을 하고 보조를 하지 않는 한 원전을 거의 짓고 있지 않고, 짓다가도 영국 같은 경우 3조 원을 갖다 포기하고 일본에서 그걸 하다가 다 중단했고, 미국도 40년 동안 탈원전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원전을 안 짓다가 최근에 4기를 짓기 시작했는데 2기가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남은 2기도 지금 계속 그 건설 단가가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한 기당, 우리나라는 비교적 싸게 하기 때문에 한 5조 원 전후인데 이미 지금 15조 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원전이 지나치게 지금 비싸지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상대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은 굉장히 기술이 보잘것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아주 고난도의 그 기술이 요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지금 재생에너지는 보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40원 전후로 뚝 떨어졌고, 최근에 사우디나 이런 데서 계약되고 있는 것은 무려 10원 근처까지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에너지원들하고는 경제성이 비교가 안 되는데 오로지 우리나라만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세계 추세보다도 재생에너지는 거의 한 2~3배 정도 비싸고,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세계 추세보다도 역시 2~3배 정도 오히려 싸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역전돼 있죠, 현재. 근데 이것도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바로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30년도 전후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원전이 이제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싼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뭐 석탄 발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환경까지 제대로 고려하고 그러면은 훨씬 비싼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이런 그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현재 주로 설치되고 있는 건 이제 18%, 뭐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지금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 양산용이 26%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39% 이상까지 현재 이미 실험실에서 나와 있고, 아직 이제 경제성은 없지만,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이제 널리 보급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한 35% 이 정도까지 효율이 대거 향상된 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유틸리티용으로도 당연히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차, 그 다음에 선박, 그리고 뭐 전기 비행기 이런 데도 이제 이게 보조적으로 태양광이 좀 쓰일 것이다. 그러면 이거의 연비가 한 20~30%는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근거리용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태양광 충전만으로도 충분히 다 운영 가능할 정도까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변화,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건 일종의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태양광은 반도체 기술이고 전자공학 기술이 가장 메이저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은 기계공학 기술이 메이저다. 물론 전자공학도 일부 있지만요.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이제 배터리 이제 그게 있죠. 그래서 배터리 쪽도 보시게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3년에 절반 정도 떨어지는 추세가 최근까지 계속 되다가 이제 작년 올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경기 회복 이런 문제, 그린플레이션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다소 오른 뭐 그런 부분은 일부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부분이 일단 배터리로 이렇게 대거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수소차가 전기차하고 거의 게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수요를 보더라도 소차보다 전기차 거의 한 100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친환경 차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이 다는 아니다. 항상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된다. 시장은 경제성, 뭐 사회성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게 다 보고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계 에너지 시장은 대략 한 1년에 2천조 원 전후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본격화될 2030년도 이후로 꾸준히 늘어서 현재 규모보다도 대략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6천조 원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죠. 여기서는 지금 차량 부분을 빼고 얘기입니다. 차량 부분만 따지려도요, 아시겠지만 대략 한 3천조 원 이 정도 매년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거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로 인한 그 변화가 3천조 원의 변화가 있는 거죠. 1년의 수출에. 현재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전기차 부분이 지금 뒤지고 있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배터리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배터리 기술 혹은 부품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용차, 이 서비스 부분하고 이 체계 기술 부분하고 지금 결합이 지금 제일 안 되고 있고 그에 관한 투자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정책적 의지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도 좀 제대로 그에 대한 대응을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자동차 산업이 위기죠. 즉 혁신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 못한 그 지금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우리가 전기차 중심의 이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히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게 곧 전기배, 전기 비행기, 그러니까 근거리 교통은 그 배나 항공기도 그렇게 갈 것 같고 장거리는 이제 바이오 부분이라든가 수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바뀔 거라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재생에너지 부분이. 그래서 우리 선박 부분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일단 그래서 암모니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피리어드에는 우리가 이제 가스를 써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LNG선, LNG 추진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수소로만 바뀌어지면 되는 거죠. 연료 부분만. 그래서 그런 트랜지션을 우리가 지금 대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지금 조선 플랜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대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런 추세를 제가 세계적인 걸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걸 보고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련된 정보, 전부 근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아주 공인된 그런 자료들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마 처음 듣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언론이나 국내 전문가들이 주로 과거의 에너지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새로운 분야에 관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균형되게 전달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들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일자리만 하더라도 원자력 분야나 석탄화력 천연가스 분야에 비해서 태양광이나 그린 건물 같은 거는 이제 토목건축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 나오는 규모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늘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4개 정도 된다면 하나 정도 줄어드는 그런 비율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은 경제성 중심에서 가격이 있다가 이제는 환경, 안전, 사회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에너지는 안보기도 하고 기술성 그리고 사업성 이런 것까지 7가지의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전 세계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좀 간단히 보게 되면요. 우리는 5개 축 중에서 크게 3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탈원전이 아니고요. 원전 산업을 방사선 산업으로 바꾸게 되면 한 4배 이상 산업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분야가 지금 미국 같은 굉장히 커진 이유가 방사선 산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석탄 줄어들지만 가스로 전환하게 되면은 산업 내 전환 이걸 하게 되면 아주 부담 없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늘리는 거 이 3가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그동안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25기가와트까지 우리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원전보다도 이제는 시설 용량으로 봐서는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상당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겨우 6.4%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수출 현재 약 60조 원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
2030년까지 한 120조 원, 그 다음에 2050년까지 매년 300조 원, 이 정도로 해서 IT 분야에 육박하는 걸 ET 분야에서 할 수 있다. IT, BT, ET. 저는 이 3T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산업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5대 에너지 신산업, 저희가 수출 전망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되냐? 첫째는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수단을 많이 늘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송배전망 건설 같은 인프라 지원해줘야 되고, 그 다음 아리백 기업, 이런 데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의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송배 전망이 다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양수 발전을 늘려주게 되면은 송배 전망을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이 나왔죠. 즉,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라면 글로 가는 고속도로가 곧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 관한 구상은 크게 이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3가지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혁신과 포용으로 가는 그런 국가 비전에 맞춰서 이게 이제 그걸 달성하는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린 뉴딜은 한마디로 그린과 뉴딜. 그린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그 다음 뉴딜은 경제 사회적인 전환.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거대한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후위기 대응, 그 다음에 경제위기 대응. 이 2가지가 되겠고요. 이게 혁신적인 거라면, 그 다음 포용적으로는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 이렇게 해서 더불어 가는 거, 이게 포용이거든요. 더불어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돼 있고, 2050년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재생에너지를 70% 정도까지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겠다. 대략 한 500기가와트 정도, 현재 우리가 지금 137기가와트 정도 지금 시설 용량인데, 그거에 한 3배 정도, 그 분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한 10가지의 세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제 구상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할 일이 이렇게 많다. 제가 이제 그 정도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이게 30년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특히 작년 COP26,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132개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석탄의 전륜적인 감축, 그 다음에 해외 감축의 인정, 이 2가지의 큰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하니까 오해들이 좀 많은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 부문이 자연 부문 배출보다 사실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효과도 별거 없다. 이렇게 오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가 너무나 큰 겁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의 촉발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제조업들 경쟁력 약화시키기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거 침소봉대하는 거죠.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 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또 완전히 오해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없어서 태양광 이거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토의 1% 내에만 있으면 돼요. 도로 하천만 하더라도 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넘치고도 남는다. 땅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럴 수 있는 태양광,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오니까 모든 청정기술, 미세먼지 제거하는 기술이 다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고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핵융합로, CCUS, 연료전지 다 나오는데요. 다 이슈들이 있다. 이게 만능은 아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원자력 분야에 한 10여 년 있어 봤습니다만 이게 모든 만능 해결이 아닙니다. 경제성 지금보다 더 나빠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원자력 경제성 나쁘거든요. 그리고 비확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개발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술이 곧 시장화되고 기여한다. 그건 너무 과도한 거고요. 핵융합로는 아예 기여할 가능성이 없다. 탄소 중립 할 때까지 상용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개발되는 건 의미가 없다. 과학적 연구는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곧 탄소 중립을 해결할 거다. 이건 너무 과장된 얘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쟁점적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 따져봐야 된다. 너무 기술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탄소 중립하면 뭐가 좋아지냐? 시장이 일단 한 3배 이상 커지고 탄소 중립하는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거 있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가정에너지 요금도요. 선진국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폭등할 거라고 자꾸 위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원가하고 세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가는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도 좋아지지만 전기요금도 원가만 놓고 보면 싸지는데 너무 지금 싸서 생기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세금을 일부러 늘려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 NDC 목표는 우리나라 가장 가파르다. 이건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탄중위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저희가 할 때 크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전환 부분하고 산업 부분인데 발전은 어차피 석탄 발전 줄여야 되니까 여기 44.4% 확 줄이고 대신에 제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조업은 14.4%밖에 안 줄이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해서 부담업을 없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30년까지는 원자력 비중 오히려 약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만 석탄만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신재생은 30%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는 미래상, 에너지 수요는 전반적으로 약간 줄고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현재보다 한 5분의 1 이하로 줄이고 하는 안으로 저희가 이거 정리를 그렇게 했고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까지 이제는 여러 가지 법 만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탄소 중립을 본격화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요거 간단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에너지에서 자원이 나오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여기에 거대한 청정 유전이 사실상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해상에 우리가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그 태양광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업자원, 조선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그래서 해양 도시도 건설하고, 그 다음 환상형 해상 도로 250km짜리 그것도 건설하고 해서 레저 스포츠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근데 경제성도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